계산적인 인간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 처음엔 그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말은 따뜻하고 태도는 예의 바르고 도움도 준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악의가 아니라 이익을 감정처럼 포장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계를 가치로 보지 않는다. 관계를 포트폴리오로 본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득이 되는지, 누구에게 시간을 쓰면 결과가 나오는지, 누구를 가까이 두면 나의 평판이 오르는지, 그 계산이 끝나면 친절이 시작된다. 친절이 먼저고 계산이 나중인 사람과 계산이 먼저고 친절이 나중인 사람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인간이다. 여기서 니체가 떠오른다. 니체는 인간이 약함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쓴다고 말한다. 계산적인 인간의 가면은 합리성이다. 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정은 도움이 안 돼. 관계도 결국 서로 윈윈이어야 해.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거래로 강등시키는 문장들이다. 성숙은 감정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을 책임지는 능력인데 말이다. 이들이 선을 끊는 방식은 특히 잔인하다. 싸우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폐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관계는 이야기나 역사가 아니라 물건의 이력처럼 관리되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쓸모가 떨어진 순간 종료 처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독이다.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약점, 고민, 불안, 상처, 가족 이야기, 돈 문제, 반복되는 패턴. 보통 사람에게 그런 정보는 이해를 돕지만 계산적인 인간에게는 평가표의 항목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종종 자기 욕구를 사랑한다고 비꼬았다. 계산적인 인간은 그 비꼼을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유형이다.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얻는 안정감, 편애, 자원, 지위를 좋아한다. 그래서 당신이 흔들리면 그들의 애정도 흔들린다. 사랑이 아니라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일상에서 이런 장면은 흔하다. 처음엔 연락이 잦다. 요즘 어때라며 다가온다. 고민을 들어주고 가끔 도움도 준다. 그런데 당신이 바빠서 답이 늦거나 부탁을 거절하거나 더 이상 유용한 정보나 이득의 연결을 제공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바뀐다. 차가워진다. 단답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계산적인 인간에게는 잘못이 아니라 수익률 하락일 뿐이다. 그들을 악마처럼 몰아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왜 그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비용을 치르냐다. 계산적인 인간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증명하게 된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유지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남는다.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연장 계약이다. 늘 갱신 심사를 받는 기분이 든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이다. 관계는 본래 위험을 동반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손해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남는 것이 신뢰다. 신뢰는 효율이 아니라 용기에서 만들어진다. 계산적인 인간은 그 용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과의 친밀함은 깊어지는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얕음이 드러난다. 결론은 단순하다. 계산적인 인간이 선을 끊는 건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관계는 원래 그렇게 취급된다. 그러니 상처를 개인의 결함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손익이다. 멀리 있는 계산은 경계할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계산은 대부분 뒤늦게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사람의 판단력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본 전제가 하나 생긴다. 이 사람은 나를 손익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전제가 계산적인 인간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거리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계산 정확도만 높아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실망도 깊어진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이 본래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기대를 배반당했을 때의 충격도 커진다는 구조를 말한 것이다. 계산적인 인간은 바로 이 구조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친밀해질수록 당신을 더 많이 안다. 무엇에 불안해하는지, 어디서 약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참고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보통 사람에게 이 정보는 배려의 재료가 되지만 계산적인 인간에게는 리스크 평가 자료가 된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관계는 안정되는 게 아니라 불균형해진다. 당신은 더 솔직해지고 그들은 더 냉정해진다. 당신은 마음을 내놓고 그들은 계산기를 꺼낸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상처는 필연이 된다. 이들이 관계를 끝내는 방식은 특히 잔인하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저 어느 날부터 반응이 줄고 거리감이 생기고 존재감이 사라진다. 관계의 죽음에 장례식이 없다. 설명도 없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니체는 배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나는 태도라고 보았다. 적어도 배신에는 감정이 있다. 하지만 계산적인 이별에는 감정조차 없다. 그저 효율이 끝났다는 판단만 남는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내가 부담을 줬나? 하지만 계산적인 인간은 부담을 느껴서 떠나는 게 아니다. 부담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떠난다. 당신이 더 강했어도, 더 여유로웠어도 결과는 같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손해를 감수할 여지가 생긴다. 그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더 위험해진다. 계산은 멀리서 할 때 그나마 덜 다친다.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은 반드시 누군가를 조용히 잘라낸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받게 된다. 친밀함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인간도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이성적인 사람과 계산적인 사람을 같은 부류로 보는 것이다. 차분하고 감정 기복이 없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성숙하다, 어른스럽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냉정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감정을 이해의 대상으로 다룬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감정을 제거 대상 혹은 비용으로 본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통제의 도구로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이성적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존중한다. 반대로 계산적인 사람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묻는다. 이 감정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감정의 진이나 깊이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효율성만 남는다. 그래서 계산적인 사람은 공정해 보인다. 원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기준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원칙을 내세우고 불리해지는 순간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로 기준을 바꾼다. 이 유연함은 성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합리화에 가깝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약자의 교묘한 방어라고 보았다.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도덕이나 이성이라는 언어 뒤에 숨는 방식이다. 그래서 계산적인 인간은 스스로를 잔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이성적인 사람은 갈등을 줄이려 한다. 계산적인 사람은 갈등을 정리하려 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갈등을 줄이려는 사람은 관계를 살릴 가능성을 본다. 정리하려는 사람은 관계의 종료를 하나의 옵션으로 항상 들고 있다. 당신이 힘든 시기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주의해야 한다. 그건 내 감정이잖아. 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 말들은 이성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책임을 전부 상대에게 돌리는 계산의 언어다. 이성은 관계를 오래 보게 만든다. 계산은 관계를 짧게 만든다. 겉으로는 둘 다 차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정반대로 드러난다. 관계에서 진짜 봐야 할 것은 말의 논리성이 아니다. 그 사람이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손해를 변명 없이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다.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그 냉정함은 이성이 아니라 계산일 가능성이 높다. 신뢰는 관계의 결과다. 시간이 쌓이고 실수가 반복되고 그럼에도 떠나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는 느리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계산적인 인간은 신뢰를 불편해한다. 계산적인 인간에게 불확실성은 위험이다. 위험은 제거 대상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이다. 그래서 신뢰를 쌓기보다 규칙을 만들고 거리를 유지한다. 니체는 신뢰를 힘의 교환이라고 보았다. 서로의 약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에게 맡기는 행위. 이때 필요한 것은 도덕이 아니라 용기다. 그러나 계산적인 인간은 이 용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맡기는 순간 손익계산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출구를 만든다. 관계 속에서도 예외 조항을 남겨둔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다. 이 문장들은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에 대한 보험 조항이다. 당신이 힘들어질수록 이 차이는 분명해진다. 신뢰를 아는 사람은 곁에 남아 상황을 함께 견딘다. 계산적인 인간은 상황을 분석한다. 이 문제에 내가 얼마나 휘말리는지,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손실을 주는지,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늘린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냉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냉정함과 회피는 다르다. 신뢰는 불편을 감수할 때만 자란다. 계산적인 인간은
불편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신뢰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타인의 고통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계산적인 인간은 이 인색함을 체계화한 유형이다. 공감은 최소화하고 손해 가능성은 최대한 줄인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 웃고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는 함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벽이 나타난다. 그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하지만 문제는 기대의 크기가 아니다. 상대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구조의 사람이라는 점이다. 신뢰는 계약이 아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모든 관계를 계약처럼 다루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평가받는 입장이 된다.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 관계에서 편안함이 사라지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면 이미 신뢰가 아니라 계산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은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필요 없어지는 순간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냉정하지만 필요하다. 신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계산적인 인간은 늘 안전해 보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보는 선택을 피하고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삶을 잘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정은 서서히 고립으로 변한다. 계산은 단기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상처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불필요한 관계를 빠르게 정리한다. 문제는 인간관계의 가치는 단기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계의 진짜 결과는 위기 이후, 시간 이후, 선택지가 줄어든 뒤에 나타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고통 회피에서 찾았다.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계산적인 인간은 이 고통 회피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유형이다. 가능한 한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만 사람을 대한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서 완결되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자립적이고 유능해 보여도 삶의 특정 국면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라 기억과 신뢰다. 계산적인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관계에는 기억이 쌓이지 않는다. 함께 손해를 본 경험, 아무 이유 없이 남아 있었던 시간,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조금 망쳐주면서도 버텼던 순간들. 이것들이 없다. 그들은 늘 적절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깊게 얽힌 사람도 끝까지 남아줄 사람도 없다. 젊을 때는 티가 나지 않는다.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고 대체제도 넘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로 줄어든다. 이때 계산적인 인간은 당황한다. 왜 곁에 아무도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세상을 탓한다.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 결국 믿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장은 계산적인 인간 자신에게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다. 니체는 인간이 힘을 얻는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공유라고 말했다. 서로의 짐을 나눌 때 인간은 강해진다. 계산적인 인간은 이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다. 짐을 나누는 순간
손해가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혼자 버티려 한다. 도움은 받아도 의존하지 않는다. 함께 가기보다는 앞서가거나 돌아선다. 문제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앞서갈 곳도 돌아설 곳도 점점 사라진다는 점이다. 혼자는 자유롭다. 그러나 혼자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자유와 고립은 처음엔 닮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계산적인 인간이 결국 혼자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다. 그들이 먼저 관계를 비용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비용으로 계산한 관계는 필요 없을 때 함께 사라진다. 이 사실은 비난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가장 큰 손해를 혼자서 감당하게 된다.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무너질 때 더 분명해진다. 말이 아니라 선택이 드러나고 태도가 아니라 방향이 남는다. 계산적인 인간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한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연락도 잘하고 도움도 주고 예의도 지킨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행동의 속도가 달라진다. 공감보다 분석이 먼저 나오고 위로보다 거리 계산이 앞선다. 니체는 위기는 인간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선택은 그 사람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가치체계다. 계산적인 인간의 가치체계는 언제나 같다. 자기보호다. 당신이 흔들릴 때 그들은 묻지 않는다. 어디가 아픈가? 대신 속으로 따진다. 이 상황에 내가 얼마나 엮이는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입 범위를 최소화한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 큰 다툼도 공개적인 절교도 없다. 그저 연락 간격이 늘어나고 말이 짧아지고 결정적인 순간의 자리에 없다. 관계는 그렇게 자연사처럼 끝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계산적인 인간은 당신을 싫어해서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호감이 있어도 떠난다. 호감과 손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감정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정리되는 부차적 요소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묶지 말라고 했다. 타인의 선택은 통제 영역 밖이다. 계산적인 인간이 위기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내가 더 강했으면 남아줬을까?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었으면 달랐을까? 그러나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고 그때마다 손익을 따지는 사람은 누구 곁에도 오래 남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평온한 시기에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위기는 관계의 시험지다. 합격과 불합격은 그 순간 결정된다. 계산적인 인간은 대부분 그 시험에서 빠르게 퇴장한다. 그 선택은 잔인하지만 일관되다. 이 사실을 알면 위기 이후 남은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 그들은 특별히 대단해서 남은 게 아니다.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인간관계를 인간답게 만든다. 계산적인 인간과 가까워지면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서서히 지친다. 싸우지도 않았고 크게 상처받은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 피로의 정체는 명확하다. 관계 안에서 계속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오래가지 않는다. 말을 고르고 반응을 계산하고 감정을 조절한다. 괜히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고 괜히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한다.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은 나답게 있음이 아니라 정리당하지 않음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소모시키는 가장 빠른 방식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산적인 인간의 기준은 언제나 바뀐다.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동한다. 그 기준에 맞추려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끝없이 새어나간다. 이 관계의 특징은 명확하다. 당신은 설명하는 쪽이고 그들은 판단하는 쪽이다. 당신은 맥락을 말하고 그들은 결론을 고른다. 대화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이미 기울어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모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언도 없고 강요도 없고 명백한 가해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내가 예민한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나?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남는 건 항상 같은 감각이다. 후련함과 동시에 오래 참았다는 자각. 니체는 인간이 자신을 축소시키는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자기 경멸이 자란다고 경고했다. 계산적인 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이 축소의 과정이다. 조금씩 말수를 줄이고 조금씩 기대를 접고 조금씩 감정을 검열한다. 이런 관계에서 당신은 성장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나도 이제 감정 조절을 잘하네. 나도 예전보다 냉정해졌어. 하지만 이것은 성숙이 아니라 마비에 가깝다. 성숙은 감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계산적인 인간과 오래 지내면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 기쁘면 과한가 걱정하고 서운하면 민폐인가 고민한다. 이 반복은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관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문제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감정을 환영하지 않는 구조였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 인간관계는 원래 어느 정도의 소모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소모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관리다. 관리당하는 입장이 된 순간 당신은 이미 많이 잃고 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현명해질 필요도 더 무던해질 필요도 없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이 피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자기 자신을 계속 줄여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당신의 삶을 넓혀주지 않는다. 조용히 닳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그런 소모는 어느 순간 한꺼번에 되돌아온다. 계산적인 인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다. 분명 냉정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관계를 연장한다. 그러나 이해와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는 인식의 영역이고 수용은 삶의 선택이다. 계산적인 인간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방식을 곁에 두고 견뎌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성향을 설명하려는 순간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 문장들은 관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손해를 합리화하는 언어다. 계산적인 인간은 종종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 상처 입은 관계, 신뢰가 깨진 기억을 이유로 든다. 그리고 그 설명은 대부분 사실이다. 하지만 상처의 존재가 타인을 도구처럼 다뤄도 된다는 면허가 되지는 않는다. 니체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 반드시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과하며 성숙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머무르며 세상을 계산의 대상으로 축소시킨다. 계산적인 인간은 후자의 선택을 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을 감싸주려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당신이 이해해 줄수록, 당신이 기다려 줄수록, 당신이 먼저 양보할수록 관계의 균형은 더 기울어진다. 그들은 고마워하기보다 그 구조에 익숙해진다. 이때 흔히 등장하는 착각이 있다. 내가 좀 더 안정적이면 달라질까? 내가 더 여유 있으면 계산하지 않을까? 하지만 계산적인 인간은 상대의 상태가 좋아져도 계산을 멈추지 않는다. 계산은 방어가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연민을 책임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연민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연민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이미 대가가 너무 커진 상태다. 계산적인 인간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의 방식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히 봐야 한다. 그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과 그 행동으로 당신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관계는 치료가 아니다. 누군가의 세계관을 대신 견뎌주는 공간도 아니다.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여야 한다. 그 구조가 무너진 관계를 이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그 관계가 당신을 넓히는가 아니면 계속 줄이게 만드는가. 계산적인 인간을 이해한 뒤에도 당신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면 그 이해는 이미 너무 비싸다. 계산적인 인간을 알아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말이 논리적이며 겉으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문제가 성격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사실을.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위험한 기준은 말이다. 말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포장할 수 있다. 계산적인 인간은 특히 말의 밀도가 높다. 설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정당화가 많다. 그러나 그 말들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의 본질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한 번의 행동은 실수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의 선택이 쌓이면 그것은 성향이 된다. 계산적인 인간은 위기의 순간마다 비슷한 선택을 반복한다. 가장 분명한 기준은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는가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다. 시간, 평판, 편익, 감정 노동. 이 중 어떤 하나라도 관계를 위해 실제로 내려놓은 적이 있는지 보라. 항상 조건을 다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이번만 이해해줘. 나도 사정이 있어.
이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관계를 예외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진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선택뿐이라고 했다. 계산적인 인간은 늘 외부 상황을 이유로 선택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선택의 방향은 언제나 같다. 자기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쪽을 피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감정 앞에서의 태도다. 당신이 감정을 말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정리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경계해야 한다. 그 정도는 누구나 겪어.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다. 계산적인 인간은 갈등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정리수단으로 사용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관계를 끝내기 위한 명분으로 갈등을 활용한다. 그래서 갈등 이후에 남는 것이 없다. 이 모든 기준을 종합하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점점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점점 조심스러워지는가? 자유는 신뢰의 결과고 조심스러움은 계산의 결과다. 계산적인 인간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손해를 피하고 책임을 줄이고 관계를 관리하려는 위치다. 이 기준을 미리 알고 있다면 상처는 피할 수 없더라도 반복되지는 않는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완벽히 읽는 능력이 아니라 같은 구조의 상처를 다시 선택하지 않는 판단력이다. 계산적인 인간을 오래 겪고 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른다. 하나는 다 똑같다는 냉소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는 고립이다. 그러나 이 두 선택 모두 계산적인 인간이 남긴 후유증에 가깝다. 모든 인간이 계산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계산하지 않는 관계는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조용하고 과시되지 않고 드라마처럼 소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귀해 보일 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인간의 가치를 효율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보았다. 함께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함께 통과했는가. 계산 없는 관계는 바로 이 지속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이런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편이 와도 그걸 계약 위반처럼 다루지 않는다. 관계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계산 없는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자주 어긋나고 말이 서툴고 상대의 한계가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관계를 정리할지 버틸지를 두고 손익 계산부터 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유대는 서로의 결함을 알고도 남는 데서 생긴다고 말했다. 계산적인 인간은 결함을 비용으로 본다. 반면 계산 없는 관계에서는 결함이 관계의 일부가 된다. 이 차이는 위기에서 극명해진다. 당신이 쓸모 없어졌을 때,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계산의 영역을 벗어났다. 물론 이런 관계는 많지 않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계산적인 인간에게 당한 상처를 이유로 이 관계마저 시험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의심으로 시작된 신뢰는 끝내 신뢰가 되지 못한다. 계산 없는 관계의 기준은 단순하다. 함께 있을 때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가? 언젠가 정리될 거라는 막연한 긴장이 없는가? 말하지 않아도 남아있을 거라는 감각이 있는가? 이 관계는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극적인 도움도 화려한 보상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언제나 이런 관계다. 중요한 사실 하나로 끝내자. 계산적인 인간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목표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세상을 손익으로만 보게 된다면 당신 역시 그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된다. 계산 없는 관계는 당신이 더 강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당신이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려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끼리는 언젠가 반드시 서로를 알아본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삶은 결국 관계 자체를 잃는다. 반대로 관계에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당신을 계속 계산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을 닳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소모되기엔 충분히 값지다. 사람은 모두 계산을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 계산하느냐다. 관계를 끝내기 위한 계산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삶을 산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건 순진해서가 아니라 아직 인간을 거래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버리지 마라. 세상이 계산적으로 변해도 당신까지 그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남겨두고 당신이 느낀 생각은 댓글로 남겨라.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